최강 시사. 네, 최근에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주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내놨는데, 예,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좀 올라갔습니다. 예. OECD가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3월에 세계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2.7%로 약간 올렸습니다. 한 분기만에. 예. 이렇게 올린 이유를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그동안 하락했다.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가지고 소비력이 좀 생겼다. 가계 기업 심리가 개선됐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리오프닝 효과로 5% 이상 높게 성장할 것이다. 예, 중국 경제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뭐 2.9% 올해보다 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올해 2.7, 내년 2.9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어느 수준인가. 팬데믹 이전에 2013년에서 2019년까지 세계 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3.4%였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올해 내년 내년에 성장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년 과거 평균보다 세계 경제가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군요. 이게 OECD 견해입니다. 예. 이게 지금 취약한 회복이다 그런 단어가 나오던데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고금리로 앞으로도 자산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미 그 주가 떨어졌다 반등하고 그런 있지만 의미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역의 부유 효과가 나타나죠.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 역의 세계 부유 효과. 예.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부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작년 이후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요.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소비자가 즉각 소비를 줄인 게 아니라요.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예.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앞으로 또 소비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걸 볼 때 뭐 빠른 회복이 아니라 안만한 회복이고 경기가 다시 나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전망은 그래도 뭐 미국 경제랄지 세계 경제가 침체 뭐 이런 쪽은 아닌 거죠? 예, 침체는 아니죠. 올해 뭐 2.7% 성장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연착륙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1%대 성장을 할 것이다. 2023년쯤에 2024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1%대 성장. 하방 리스크는 근데 좀 조심해야 된다. 예. 어떤 하방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그런 물가는 별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앞으로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신흥 일부 취약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라 경제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사우디가 또 온유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또 지정학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최근에 국제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정됐습니다만 이것들이 다시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걸 하방 리스크로 OECD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경기는 안 좋아지는 그런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까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좀 뭐 상당히 고통스러운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를 높였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3월에 올해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이다. OECD가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1.5%로 약간 낮췄어요. 0.1%포인트 낮췄어요. 그런데 낮춘 나라가 우리나라, 독일, 일본 세 나라거든요.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이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좋은데 제조업 경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러네. 예를 들어서 독일 경제가 3월에는 올해 0.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번에 0.0입니다. 독일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나쁘니까
독일 경제가 올해 정체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구 소비재랄지 우리가 임의 소비재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쓰는 가전제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돈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소비가 좀 촉진이 돼야지 그게 되는 건데 소비가 준다고 하니까 일본, 독일, 한국처럼 그런 제품들 잘 만드는 나라들은 좀 타격을 입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재가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가전제품 많이 바꿔버렸죠. 그때 많이 샀어요 이미. 그리고 요새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요. 자동차 한 대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를 덜 살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제조업 중심 국가 성장률 낮췄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뭐 2.1% 성장할 것이다.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역시 우리도 과거 평균보다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그 기저효과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4%인가 성장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요. 1980년에서 2009년까지는 연평균 7% 성장해가지고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높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는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낮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2.0이었는데요. 작년 보니까 1.7.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지금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 거의 20%까지 올라갔다가 꺾였었잖아요. 일본이 1994년에 18%까지 올라갔다가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세계 경제 전체 비중에서 그랬다가 지금 계속 꺾여가지고 지금 작년에 4.2%입니다. 4.2%. 근데 우리가 2% 올라갔다가 벌써 꺾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더 계속 높은 성장을 유지하면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하면서 세계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미 좀 꺾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에서요. 현재 2% 안팎으로 떨어졌는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를 보니까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투자도 별로 안 늘어나고요. 그렇다면 생산성이라도 크게 증가해야 되는데 생산성마저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2%에서 1% 지금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장 뭐 나오는 수치들 중에서는 중국 수출 부진,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오랫동안 계속됐다가 다시 뭐 약간 회복했는데 또 경상수지 적자 소식이 있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제가 IMF 전망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요. IMF가 이제 OECD가 우리 경상수지를 올해 적자로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를 2023년을? GDP 대비 0.3% 큰 폭은 아닌데요. 모든 뭐 국내 연구기관 단체에서 경상수지가 적자될 거라고 예상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GDP 대비 마이너스 0.3%면은 한 50억 달러 정도 적자 날 거로 예상하는데요. 한 6조 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올해 240억 달러. 내년에 450억 달러. 흑자? 이렇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사실 제가 모델로 예상해보도록 경상수지가 예측오차가 큰데요. OECD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날이라는 거는 우리가 98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 났거든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요. 1조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났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외 증권 투자, 주식 채권을 많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자 배당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1년에 한 230억 달러 정도 그렇게 이자 배당이 들어와요. 크네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걸 강조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전망한 것 같습니다만은 OECD는 그 근거는 자세히 적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적자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특이한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가 부진하면서 금융시장, 아까 자산시장 하락이나 이런 것들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투자한 우리의 돈이 뭐 국가고 연금이고 시민들이고 투자한 돈 중에서 일부 자산 가치의 하락 때문에
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적자가 나려면은 우리가 저 해외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많이 받았는데 해외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은 배당을 덜 주니까 그렇죠. 배당 소득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가령 뭐 연금이 상업용 빌딩에 투자를 했는데 상업용 빌딩의 임대료가 덜 나온다든가. 그렇죠. 건물이 뭐 망해서 공실률이 뭐 높아진다든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제 적게 들어오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저 무역수지 적자가 15개월째 큰 폭으로 적자 나더라도 경상수지는 연간으로 보면 흑자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도 안정될 것이다. 이런 거 전망이 지배적이었었는데요. 예. 근데 IMF 전망처럼 경상수지가 97년 이후 처음 적자 난다면 올해 적자거든요. 이거 보면은 만약 적자가 난다면은 외환시장도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가 있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월별로 한군의 경상수지를 발표하는데요. 예, 지난 4월 것도 7억 9천만 달러 뭐 적자였는데 예. 아마 대부분 하반기에는 흑자 날 거라고 전망하는데 IMF 전망처럼 이렇게 OECD 전망처럼 계속 간다면은 우리 외환시장 좀 불안해질 수도 있죠. 그 OECD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운용을? 우선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된다. 우리가 갈수록 고령화 되니까 재정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타겟팅해가지고 저성장이라는 건 차별화거든요. 예. 차별화를 해소해서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된다. 취약계층은 좀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와줘라. 그리고 우리가 실업자들 많이 생기는데 다시 재취업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여성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렇죠. 일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이나 이런 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런 거 한국 경제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전망이 안 좋다는데 아무리 주식시장이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왜 주식시장은 좋은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주가는 저는 선행하고 지금도 좀 많은 분들이 왜 경제 이렇게 나쁘다는데 그렇죠. 주가가 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우선 작년에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아, 너무 많이 먼저 떨어졌다. 그래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일부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라는 거는 선행하거든요.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우리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이 정점이었고 주가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선행지수가 4월이 3월보다 좀 늦게 나왔어요. 3월이 저점이었을 거라는 거죠.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증가하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선행지수는 어떤 선행지수를?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 선행지수입니다. 한국 선행지수. 그 뭐를 이렇게 합쳐놓은 걸까요? 그 선행지수는 주가지도 들어있고 장단기금리차도 들어있고 뭐 재고일지수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요. 뭐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경기 심리지수 이런 것도 좀 회복되고 있거든요. 대여섯 가지를 합쳐서 선행지수를 만드는 거군요. 이게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경기가 나쁘지만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주시장 이런 기대를 반영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주시장 보면은 경기를 반영하는 전기, 전자업종, 자동차.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주시장이 기대한 만큼 좋아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또 봐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앞으로 경기는 OECD도 뭐 내년에 회복된다고 좀 성장률 높아진다고 전망하고 선행지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회복은 회복될 텐데 최근에 이런 기대를 반영한 주가가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갔다? 알겠습니다. 이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랑 비슷해요. 강아지가 앞서가기도 하고요. 뒤따라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 상황입니다.